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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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양문고 세입자들 제2회 시작했는데 오늘 2월 달인데 시간이 빨리 왔죠. 날이 금방 너무 빨리 온 지나가네요. 것 같아. 금방이에요. 뭐 지난번에 그 뭐 한 달에 2번 하자 그랬는데 2번 하면 자살할 뻔했어요. 그 이번에 책도 어려워가지고 네. 읽으면서 욕했어요 내가. 아, 뭐 왜 이러냐. 막. 특히 누가 그럴 거예요. 네, 특히 누가. 매월 한 번씩 욕하네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글쎄 뭐 저는 뭐 읽는 게 직업이니까 또 네. 남의 책 열심히 읽었습니다. 네. 뭐 하는 게 직업이에요. 다른 회사들도 그렇지만 출판사는 1, 2월이 굉장히 바빠요. 아 그래요? 뭐 한 해 먹거리 준비하고 맞아. 첫 책 뭐 신학기도 준비하고 바쁘게 지냈죠. 예. 제 얘기에서 보람차게 지내셨네. 저도 뭐 비슷한 처지입니다. 네. 주로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이제 글 쓰고 책 읽고 하는 일만 쭉 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이 그 만만치가 않아요. 네. 예. 그 오히려 냉수로 되돌아가다 같은 책은 되게 이렇게 쉽게 읽히더라고요. 네. 자서전이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읽히는데 또 이번에 제일 얇은 책, 지난번에 제일 두꺼운 책 써가지고 사람이 극단적이잖아요. 네. 욕을 먹었는데 이번에 되게 얇은 책을 써가지고 제가 옛날에 다른 판본으로 읽었을 때 좀 네. 어려웠다 했더니 저 엄청 구박했잖아요. 네. 되게 쉬운 책인데 왜 그러냐고. 나중에 뭐 알아서 하겠지 뭐. 제가 그때부터 알아봤어요. 네. 얇은 또 책, 얇아도 욕 먹고 네, 얇은 두꺼워도 욕 책이지만 먹고. 욕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책인데 그래서 오늘 내가 제일 기대하는 부분이 이 얇은 책, 이 어려운 책을 어떻게 쉽게 설명할까. 그래서 만약에 어렵게 설명하면 이제 마이크 꺼버리는 걸로.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책부터 하면 방송은 다 나가실 것 같아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책 냉스로 되돌아가다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그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프랑스 사람이 쓴 책인데요. 디디에 에리봉은 굉장히 유명한 학술 전문 기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거는 미셸 푸코의 평전을 썼습니다. 평전 작가로 유명해서 레비스트로스하고도 드미질도 하고 유력한 프랑스의 그 학자들 굉장히 그 평전이나 대담집을 냈던 사람이죠. 국내에는 이런 학술 전문 기자가 양성되기가 어려운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또 이 저널리스트들이 되게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해요. 네. 근데 제가 이 작가를 굉장히 주목했던 거는 그 푸코 평전 부분인데 조금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냉수로 되돌아가다를 읽기 전에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는 그게 한낱 호기심, 그러니까 왜냐면 미셸 푸코가 왜 죽었냐 하는 부분이 네. 상당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병으로 죽었는데 이게 이제 그 어떤 병명인지가 알려지면 개인정보 유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공식적으로 밝히지를 않았는데 뭐 그 워낙 유명한 그 세계적 영향을 끼치는 학자이다 보니까 결국은 에이즈로 죽었다는 게 소문이 나왔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이 안 됐거든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러고. 그런데 근데 이제 이 디디에가 쓴 미셸 푸코 평전에 보면 동성애 부분이 굉장히 장황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학자 물론 이제 전체 비중에서는 뭐 균형이 잡혀 있지만 왜 이렇게까지 길게 다뤘을까? 오히려 그게 이제 푸코에 대한 그 전체적인 책의 흐름은 푸코에 대한 애정, 학문적 존경심이 담겨 있는데 왜 사적인 삶을 이렇게 집요하게 다뤘을까라고 이제 궁금해했는데 냉수로 되돌아가다 이 책을 읽어보니까 본인이 동성애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또 차별을 받고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책 자체가 상당히 흥미로워하는데 이 책은 자서전인데 이 디디에 에리봉이라는 국내에 이제 이렇게 뭐랄까 학술적 저널리스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만 알고 있던 분들이 알고 있던 저자인데 이 자서전은 되게 좋은 게 이 사람은 두 명의 학자에게 엄청난 영향을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방금 전에 미셸 푸코, 하나는 이제 부르디유입니다. 피에르 부르디유. 네, 거기서 이제 그 푸코는 이제 동성애적인 부분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 부르디유는 뭐냐면 부르디유가 세계적인 학자인데 이 사람이 하급 공무원을 아버지로 둔 그러니까 시골 출신이에요. 엄청나게 출세한 사람인 거죠. 학자로. 근데 디디에 에리봉도 지방의 노동자 집안 출신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에서 부르디유하고 이제 구별이 되죠. 제가 보면은 제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이 책에는 안 나오던데 부르디유의 평전을 쓰게 되면 아마 미셸 푸코 평전에 준하는 엄청나게 좋은 책이 나오겠구나 하는 건데 이 자서전의 큰 특징은 발명이죠, 발명. 자기 삶의 발명.
예, 자기 삶의 말. 그 두가 하나 근데 역설적인데 이 책을 읽는데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다이나믹한 게 뭐냐면 발명을 하는데 하나는 탈출로서 발명해요. 뭐 우리 안 대표는 잘 아실 텐데 랭스라는 데가 샴페인 주산지잖아요. 예. 샴페인 얘기는 딱 하나밖에 안 나와요. 샴페인 공장이 있다. 그 한 줄밖에 안 나와서 아쉬울 텐데. 한 줄. 워낙 그 술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근데 이제 그 노동자, 그 아주 처절한 노동자 계층의 삶에부터 벗어나서 자기의 삶을 창조하고자 하는 그런 발명 창조로서의 삶이 있는데 또 하나는 그 시골이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또 이제 이 노동자적 삶이라는 게 상당히 마초적인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동성애자로서 굉장히 억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탈출해서 세련된 프랑스 파리의 동성애적 문화에 적고 싶은 그러니까 하나는 탈출이고 하나는 진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그 노동자 자식으로서의 그런 어떤 열악한 삶의 조건으로부터의 탈출. 그러니까 바로 맏형이 푸주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고 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세련된 문화적인 그 파리의 문화 속에서 동성애를 자기가 누리면서 숨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기 삶의 창조와 발명으로서 유명하고 있죠. 사실 자서전에서 되게 중요한 게 한마디로 요약할 때 그 사람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읽는 사람이 요약이 되지 않으면 그 자서는 별로 좋은 자서전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우리 어른들이 흔히 하시는 말씀이 왜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 10권이 된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자서전을 못 쓰시는 게 바로 요약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역시 디디에 에리봉은 정말 자기 삶을 정확하게 요약을 하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바로 자기가 벗어나고 싶어했던 그 노동자적 삶에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다 아주 그 프랑스의 전통적인 공산당 지지자였다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지나면서 최근에는 이제 전형적으로 극우주의 정당을 지지한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는 분석이 나와요. 거기서 역시 이제 프랑스 좌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러는 건데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가치와 희망을 실현하지 않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을 때 다른 정당으로 가는데 그 다른 정당이 극우적 정당이어도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게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비슷한 거네.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때 우리가 공정하다는 착각도 마찬가지고 왜 일하는 사람들이 민주당이라든지 그 공산당이나 사회당을 지지하지 않고 극우 정당을 지지하냐 해서 그 전통적 노동자 계층의 정치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자기 계층을 배신했을 때에 대한 그 반발 심리로 어디를 가는 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정당을 지지한 걸 빨리 간파해서 그러니까 진보적인 집단이 우리를 지지하자는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지 왜 절로 갈까 하는 거는 잘못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게 굉장히 사실은 맞아. 공정하다는 착각에서도 나오는 것도 그런 건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도 상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적인 자서전 플러스 그다음에 또 이제 5, 6년생. 그래서 한 그 노동자 계층 집안 출신이 프랑스 가장 대표적인 학술 전문 기자가 되고 나중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면서 교수가 되는데 박사학위는 없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성장하는 것이 우리나라 80년대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요. 저도 네. 읽으면서 나랑 비슷하더라고요. 상당히 좀 놀라운 면이 있죠.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지적 배적을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당히 소설적이지만 상당히 또 인문적인 그런 게 잘 어우러져 있어서 이 책을 읽으면 푸코하고 브래드웨이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면서도 전통적인 그런 노동자 계층에서 성공하고 그리고 또 동성애자로서 받았던 핍박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자기 삶을 어떻게 발명해내는지 또 창조해내는지 이런 것을 지켜보는 지적 즐거움이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이게 책을 딱 보니까 동성애 코드가 있더라고요. 네. 내가 그 재작년도인가 EBS에서 동성애 코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 했더니 그거는 절대. 그래서 한국사에서는 그게 아직도 이제 금기되고 있죠. 예. 사실은 이 디디에가 쓴 미셸 푸코 편견에 보면 프랑스에서도 특히 파리에서도 세대차이가 나니까 푸코는 동성애적 억압을 당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나마 푸코가 미국에 교환 교수로 갔을 때 굉장히 행복했던 게 오히려 미국은 동성애에서 너그럽고 그렇죠. 그 하위 문화가 잘 형성되어 있어서 자기를 잘 동성애로서의 어떤 그런 자기의 삶을 지켰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동성애 코드가 있어가지고 우리 선생님께서 이걸 소개해주면서 좀 부담스럽진 않았을까? 아니 뭐 우리 이게 강제가 아니라면 누가 동성애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그거를 좋다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자연의 이친 거를 참 그거는 뭐 저는 이성애자인데 네. 동성애자들 이해하는 게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자기가 아는 순간 더 억압을 받고 더 탄압을 받고 더 뭐랄까 소외되고 배제되는. 네네네. 근데 사실 그래서 왜 푸코가 끊임없이 정상적인가 비정상적인 것을 누가 결정하냐 권력이다 하는 이게 이 책을 읽으면 그러니까요. 우리가 광기의 역사라든지 뭐 그 여러 가지에서 봤던 그 푸코의 그 집요함, 정상성과 비정상성의 그게 왜 구분에 비롯되는지를 대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니까는 뭐 노동자 출신인데 네, 노동자 출신으로서 자부심은 없고 네, 그렇죠. 그 노동자 계급이 만들어내는 문화, 마초적 문화 때문에 자기의 존재가 부정되는 그래서 네.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근데 한편으로는 또 벗어나서 파리에 진입했을 때 네. 자기가 주로 언급했던 그 노동자 계급의 권익에 대해서 주장하는. 그렇죠. 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자기 집안을 부정하면서 맞아요. 예, 예. 한편으로는 자기가 그런 계층들을 옹호하는 이거에 대한 충돌 이것 때문에 생겨나는 뭐 어떤 갈등도 꽤 이 많았을 책에 것 같아요. 보면 자기 삶을 발명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로 떠났다라는 그렇지. 얘기가 나오지만 그 탈출과 회귀의 모티브가 이 책 안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네. 지금 얘기했듯이 다시 이제 고민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정체성이 화해를 한다 그럴까? 그런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푸근하게 읽었네. 저는 끝까지 화해하지 않으면서 아주 첨예하게 갈등의 왜냐하면 구조를 만들어내는 수치라는 것에 계급적 수치라는 것, 그다음에 성적 수치라는 것에 공통 기반을 발견을 하잖아요. 자기에게서. 근데 예.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 게이로서는 성공한 셈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동성애에 관한 책을 써서 그렇죠.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미국에까지 알려졌고 그래서 다시 프랑스 돌아왔을 때 교수가 되는 자격을 얻는 것도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럴 때 이제 그 진보적인 세계관, 특히 마르크시즘을 비롯한 폐기된 어떤 그런 노동자 해방의 철학에 대해서 다시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그런 거대 철학들 사실 개인적인 성적 정체성을 억압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그 화해를 또 만든 게 뭐냐면 그걸 포용하는 그러니까 노동자도 해방시켜주면서 그런 다양한 개인들의 어떤 그런 취향, 그런 뭐 성적 정체성도 보호해주고 옹호해주는 거대 담론은 있을 수 없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가 이제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라고 하는데 거대 담론이 사라진 시대에서 누가 이익을 받냐? 기존에 가진 자들이에요. 더 그들이 강고한 이익을 얻었죠. 그런 측면에서 디디에는 자기가 여러 가지로 차별받고 배제되는 아픔을 겪었지만 오히려 노동자적 삶에 대해서 부정했던 것에 대한 굉장한 반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늘 느끼지만 전 세계 지식인들이 좀 공통된 그런 반성들을 하고 있다, 성찰을 하고 있다. 그런 것 예.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가 좀 같은 고통, 불평등 구조. 그러니까 여기 디디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불평등이란 말은 착취란 말에 순화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전 세계적인 어떤 그 비참함, 그 브루트의 책이 세계의 비참인데 그것에 대한 지적인 성찰 이런 것들이 좀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디디에 에르봉이 브루디에를 굉장히 존경했다는 뭐 많이 연구했다라는 것도 거기서 조금 착안이 되는데 계급적인 구별짓기, 그렇죠. 배제, 차별이 그럼, 문화적이기도 하지만 계급적인 방식으로도 나타나는 것을 이제 브루디에가 늘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 하나 덧붙여서 이 에르봉은 이제 성적인 차별, 성적인 배제까지 겪었던 거겠죠. 근데 그런 배제의 차원, 차별의 차원에서의 어떤 공통성, 어떤 보편적인 어떤 차원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성 정체성에 대해서 그 락항류의 그 심리학적 분석에 대해서는 거부를 하더라고요. 네네. 정신분석학적인 걸 거부하죠. 그거 잘 되는 게 알티세르의 자서전이에요. 네네. 알티세르가 이제 왜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총으로 아내를 쏴 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자기가 무죄방면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정신착란 증상에서 사귀었기 때문에. 근데 철학자로서 자기가 정신착란증 때문에 무죄가 되는 거를 거부하고
자기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글을 쓴 게 이제 뭐라 진술서가 책이 되는 순간인데 미래는 오래 지속된다라는 책. 네네 그겁니다. 그거는 아주 뭐 본인이 락항한테 친구기도 하고 그런데 락항한테 분석도 받았는데 그 자서전의 정말 정신분석적인 그거는 아주 알티스르에게 최고인데 그 디디에는 사실은 브루디에적 접근이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다른 차원의 좀 더 자서전. 사회학적이죠. 심리학적이 사회학적인 네. 심리학적인 게 이게 아니고. 무슨 자기가 게이가 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어렸을 때 무슨 억압 구조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형성된 것이 아니라 그런 성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구별짓기를 하고 모욕을 주고 수치심을 그러니까 느끼게 하는. 네. 이 프로이드 뭐 일반 심리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프로이드 정신 분석학의 기본적인 문제가 흔히들 많이 지적을 하는 게 뭐냐면 만사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성을 통해서 규명을 하려고 그러고 그 성이라는 게 어떤 관점으로 보냐면 정상성과 비정상성이라는 관점으로 성을 봐요. 그래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든지 어려서부터의 뭐 아버지나 엄마로부터의 억압 이런 걸 통해서 이 성적인 어떤 억압이 결국 정신적인 불안이나 뭐 히스테리로 나타난다라는 게 정신분석학의 프로이드, 지금은 락강 같은 사람은 안 그렇지만 프로이드의 기본적인 전제인데 그러면 동성애자인 에리봉의 입장에서 정상성이라고 비정상성이라고 성 정체성을 이미 구별짓고 출발하는 정신분석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성의 문제를 해부하려고 그러는 게 그게 용납이 절대로 안 되죠. 네, 네. 용납이 될 수 없고 이거는 그냥 존재 방식의 문제고 사회학적인 어떤 그냥 사회적인 뭐 계급이든 뭐든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난 어떤 현상이지 그것이 심리적인 비정상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실제로 그 논리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겪게 되는 어떤 스트레스라고 할까? 이런 거는 우리가 상상을 불허하는 정도의 강도일 것 같아요. 특히 뭐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죠. 여전히 뭐 당연히 배제되고 그렇겠죠. 억압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뭐 어려움이. 그래서 나타나는 어떤 정신적인 징후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그런 억압의 이유로 나타나는 거지. 근데 프로이드로 설명하면 성적 비정상성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런 정신적인 어떤 게 스트레스가 나타난다라고 거꾸로 설명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겠죠. 제가 그 집에서 밥 먹으면서 아들이 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너희가 만약에 성 정체성이 혼란을 겪고 있으면 이성애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거를 받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는 아니래 별거 아니래. 그래서 아닌데 아니라고 생각하고 근데 기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네가 마침에 커밍아웃을 해준다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봤다. 근데 실제로 자녀분 중에서 동성애자가 만약에 등장했다. 저희는 자녀가 없습니다. 저도 애가 없잖아요. 미안해요. 근데 상상은 해봤는데 뭐 찬성하고 부족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인정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뭐 그대로 어떻게 하겠어요? 개몽된 인간이네. 아니 뭐 공부하다 보면 그게 뭐 어쩔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근데 스스로에게도 가끔 느끼는 게 그러니까 여성 그 이성애적인 사랑하고 동성 친구들 중에서도 이것은 사랑과 우정의 경계가 희미한 정도의 어떤 감정을 가지게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많지는 않아도 그런 경우에 뭐 좀 더 발전되면은 이게 뭐 동성애적인 색깔이 더 강한 거고 그런 식의 일종의 그래서 무지개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무지갯빛으로 변하는 거지. 성행위 아닐까요? 교환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랑과 우정의 경계가 진짜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리고 기본적으로 동성애 그러면은 그 남자들끼리의 일단 그 성행위의 장면 이런 걸 먼저 사람들이 떠올려요. 동성애 그러면 물론 성애라는 거는 육체적 성애까지도 합쳐지는 게 성애지만 우리는 왜 플라토닉 러브 그러면은 왜 여성과 남성 사이에 플라토닉 러브만 떠오르지? 원래 플라토닉 러브는 남성과 남성 그렇죠.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신적인 사랑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데 근데 좀 육체적인 것만 먼저 떠올리는 이 거죠. 책이 동성애적인 사랑을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노동자의 자체로 왜냐면 이게 구별을 짓게 되고 맞아요. 습속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잡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맞아요.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책을 읽다 보면 저도 좀 그 테리 이글튼이라는 그 네, 영국의 테리 이글튼, 네. 비평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스승이 레이먼 윌리엄스인데 그 양반도 또 이렇게 하층민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의 상당히 진보적인 지식인 가운데 그 계보가 있더만요. 보니까 이 책을 쭉 보니까 프랑스의 뭐 이 디디에 에리봉, 그다음에 그 브루드웨이, 그다음에 영국의 레이먼 윌리엄스, 그다음에 테리 이글튼 같은 사람들. 네, 네. 그 사실은 그 굉장히 뭐 프랑스 혁명 이후에 신분제가 타파됐다고 생각하지만 20세기를 강력하게 지배한 건 여전히 출신 성분인 면이 많고 맞아요. 그들이 그거를 타파해내고 사회적 성취를 이루는 데서 사회적인 견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했고 그 성취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브루드웨이가 계급의 재생산 그다음에 구별짓기 이런 것들을 계속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었구나.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빠른 시간 내에 정말 신분제가 타파됐지만 다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그런 새로운 의미, 능력주의적 신분제가 강고해지고 있구나 네네. 하는 것도 좀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우리나라는 오히려 유럽이 20세기 초 지금도 귀족적인 귀족 문화가 여전히 있고 해서 그렇죠. 더 네. 강력할 수도 네.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싹 무너져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능력주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디 에르봉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그렇죠. 네. 죽어라 공부하는데도 그 가난한 그 출신이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에 부자들은 쉽게 도달하는 지점을 못 도달해가지고 교수 사회에 진입을 못하고 그래서 이제 출판 신문 잡지 이런 쪽으로 빠져서 오히려 그 이제 그런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게 된 거잖아요. 일단은 돈이 없었죠. 박사 그러니까. 과정에서 박사 논문을 쓸 수 있는 경제 여력이 안 돼서 이제 포기한 거고 거기에는 이제 개인의 능력과 강의.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브루드웨이도 못해요. 브루드웨이도 되게 가난했는데 엄청 공부를 잘해갖고 그러니까 브루드웨이는 훨씬 잘해서 계속 장학을 받는데 풀스칼라십으로 간 거구나. 그래서 이제 디디에 리봉은 이제 거기까지는 안 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지식인들을 만나고 그랬던 것이 오늘의 디디에를 만드는 게 아닌가 전화위복인 거네. 그렇죠. 예. 아니었으면 되게 오히려 협소한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재미있는 거는 디디에 리봉이 이제 그 미셸 푸코를 그 평전에 보게 되면 그 칸킬렘이 네네. 샤르트를 학문적으로 죽이려고 엄청난 그 학문 전쟁을 하고 거기를 네네. 지원한 게 이제 푸코였거든요. 가장 네.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칸켈렘의 가장 강력한 목적은 그 실존주의를 사르트를 죽이기. 예, 죽이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그 구조주의라 후기 구조주의 사실은 다 이게 기득권 세력들인 거거든요. 근데 그 굉장히 푸코를 사랑했던 디디에 리봉은 자기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철학자가 샤르트르고 사르트르다. 샤르트르가 점점 자기에서 이렇게 밀려나긴 하지만 결국 나중에 이렇게 네네. 푸코 때문에 결국 몰아내긴 하지만 그런 이 책에서도 보면 샤르트르에 대한 엄청난 맞아요, 애정이 맞아요, 드러났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푸코가 받고 있는 구조성을 이제 이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서 보면 사회적 역사적 결정론인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절대 디디에 리봉은 놓치지 않고 있는 게 한 사람의 가능성은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 역사적 사회적 결정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냐 안 벗어나는 다른 문제지만 이게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 사실 이 부분을 강조한다는 건 푸코적인 거거든요. 네, 그만큼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어쨌든 본인이 타파해낸 건 바로 또 실존주의적인 거잖아요. 네네네. 네. 뭐 본질 앞에 선행하는 실존은 없다. 아니, 실존 앞에 선행하는 본질은 없다. 내가 만드는, 내가 창조해내는 거, 내가 발명해내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푸코하고 샤르트르가 또 결합돼 있어요. 네, 맞아요. 삶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있으면 유럽의 20세기 철학사를 읽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 그냥 그 삶 자체가. 독자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멘트를 주신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뭐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읽고 싶은 욕구가 드는데, 네. 근데 이게 과장이 아니라 실제라는 거죠. 물론 이제 저자가 적절하게 그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과잉된 해석이 아니라. 네네. 그래서 너무 나는 뭐 20세기의 유럽 철학사를 잘 모르는데 하시더라도 저자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철학적으로 이렇게 조명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아주 지적인 즐거움을 만끽하시면서 읽을 수 있는 자서전이죠. 저도 이 책 보면서 제일 좋았던 게 다 읽히거나 뒤에 해설서 있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 디디에 레봉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그렇게 긴 그 분량으로 정리해주는 논문은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렇죠. 되게 이제 길게 디디에 레봉의 사상이라든지 그 사상적인 궤적의 변화라든지 이런 거를 소개하고 있어서 이게 푸코를 사랑하는 디디에 에르봉뿐만 아니라
한국 독자 안에서도 DDA를 보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 있겠구나. 그리고 사실 이게 브로드웨이가 번역자를 잘 못 만나서 국내에 그동안 유명은 한데 네. 다 지식인들은 알거든요, 교양인들이. 근데 좋은 번역자를 못 만나갖고 사실은 좀 이렇게 인용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맨날 브로드웨이 쳐보세요. 그러면 번역 안 좋다는 얘기만 나와요. 주요 저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책 덕분에 좀 브로드웨이에 다시 관심을 갖고 이 번역한 이상길 교수가 또 사실은 푸코하고 브로드웨이를 같이 공부한 사람이에요. 네. 이분이 좀 더 브로드웨이 책을 많이 번역해 주시면 연구소도 냈거든요. 이 이상길 교수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 책 보고 국내 독자들이 브로드웨이 관심을 많이 갖게 돼서 그 주요 저서에 대한 새로운 번역이 나와서 좀 널리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네. 네. 이번에 다룬 책은 랭스로 가다, 되돌아가다라고 하는 브로드의 자서전 같은 책인, 브로드의 DDL이고. DDA를 보는 자서전 같은 책인데요. 읽어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어찌 보면 우리가 성장했던 시기하고도 이렇게 좀 겹쳐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고 자기의 삶을 또 방출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이걸 만약에 그 난이도를 친다면 몇 정도, 5가 최대로 친다면? 뭐 3 정도? 3. 네네. 저도 3콜. 3 정도. 3 정도. 3이면 한글을 읽을 줄 아시면서 조금 진드거니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은 독파할 수 있는 책이다. 책보다 우리 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런가? 책보다 우리에게 더 어려웠다. 우리 그러네. 예. 책은 흥미진진하다. 워낙 날 것으로 삶이니까 네. 그거를 좀 의미를 부여해주는 차원에서 얘기하다 보면 좀 어려워진 네,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요 얘기를 네, 마치도록 네. 하죠. 네. 다음에 소개할 책은 제 책인데요. 제 책은 그 지구별 생태주의 생태사상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그 잡지에 쭉 연재되어 있는 28명의 글을 모아서 낸 책인데 그 생태사상가 근 100년 사이에 등장했던 다양한 생태사상가들의 삶과 그들의 생각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하면서 그들이 낸 책들도 뒤에 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서 이 책을 이제 기본으로 해가지고 한번 쭉 지도를 그려본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좀 이렇게 찾아서 끄집어내서 읽을 수 있는 되게 좋은 뭐랄까 포괄적인 교양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연초가 되면 보통 독서를 할 때 뭔가 이렇게 집중적인 독서하기보다는 좀 그 원심력이 강한 네. 좀 되게 영토를 넓히는 독서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재작년도인가에는 제가 페미니즘, 근데 페미니즘도 뭐 금시초문이니까 페미니즘 개론서라고 쭉 읽으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그런 사람들 중에서 좀 재미난 사람들을 골라서 이제 좀 많이 독서를 했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코로나가 닥치면서 이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현상이 도대체 왜 생겼는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어떤 과학 서적이라든지 또 미래 전망 서적이라든지 이런 걸 쭉 좀 읽었던 그래서 그 물론 그런 책만 읽는 건 아니지만 한 해에 좀 이렇게 목표로 정해놓고 읽은 책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근데 올해 딱 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내가 너무 그 문과적이지 않나? 이런 이과 원래 문과 출신이죠. 그러니까 너무 문과적이다. 그동안 관심을 가졌던 게 그래서 이과적인 그 내용을 좀 보충할 필요가 있구나 해가지고 이제 그 빅히스토리, 네. 그 우주의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현재까지 오는 빅히스토리 보면 그 과학적 얘기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걸 이제 읽어내려면은 그 분야에 대한 교양이 필요하니까 그런 이제 과학적인 분야를 좀 습득하기 위해서 올해 한 해의 목표를 이제 빅히스토리를 내가 공부하는 한 해로 삼자라고 했는데 그걸 쭉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태사상이 연결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인류세 얘기 나오고 결국 그러니까. 생태주의 시적절하죠. 사실은 뭐 일찌감치 그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네네. 로마클럽에서 나온 게 그러니까. 70년대에 이미 이렇게 나오면은 결국은 지구 행성이 존립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지금까지 합의된 게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 그러니까 산업혁명 시기에 보다 1.5도 이상 높아지면 엄청난 이제 그런 위기 상황이 닥칠 거다. 했는데 지금 1도가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지구 평균 온도가 1도 올랐다는 거에서 이제 개념이 생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균 온도가 36.5도잖아요. 근데 1도 오르면 37.5도잖아. 그건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단 의심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1도가 올랐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이냐 우리가 알게 됐듯이 이제 기본적으로 지구가 1도가 올라졌다는 건 얼마나 지구에게 이게 큰 재앙인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 농사를 지어본 사람은 알아요. 제가 작년도에 농사를 지었었는데 한 10년간 농사 지은 거에 작년도가 제일 안 좋았어요. 소출이. 뭐 네. 너무 오랫동안 비가 많이 왔고 네, 그렇죠. 너무 오랫동안 뜨거웠고 맞아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그나마 좀 이상 기온이 좀 적은 편이고 네. 사막에도 눈 내리고 막 지금 그렇죠. 이번에 또 텍사스에 텍사스 뭐 텍사스에 난리가 난리 났잖아. 났죠. 예. 그런 거로 봐서 이제 생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교양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그럼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코로- 거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네. 큰 역할을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했던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생태 교란이 이런 식으로도 나타난다라는 걸 보여준 사실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게 우리가 그동안에는 뭐 환경 보호, 물자 절약 뭐 네네. 이런 식으로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위기를 벗어나려면 사상적 전회, 네. 멋있게 표현하면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사고 방식, 철학관이 바뀌지 않고서는 이 위기에 대처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새로운 생태적인 철학을 심어주는데 지금 소개해 주신 이 책이 네네. 가이드로서 굉장히 좋은 책이 되지 않습니까? 28명의 사상가죠. 사상가들을. 근데 이 재미난 건 제가 이제 이 책을 쭉 보면서 28명의 사상가를 봤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상가만이 아니고 정말 가장 치열한 실천가들이죠. 네, 다들. 게다가 어떤 분야에서는 이분이 거의 종교인에 가깝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상의 수행을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생태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니까 생각의 전해뿐만 아니라 삶의 전해를 이끌어내고 개인적인 삶의 전해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어떤 삶의 전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평생을 다해서 싸워나가는. 그래서 난 보통 다른 사상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뭐 좀 대학교 안에서나 뭐 책상 머리에서 좀 이렇게 글을 써내고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필드에서 글을 써내고 있는 것 같아요. 누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저는 딱 28명을 쫙 뽑아봤더니 반은 알겠더라고요. 반은 내가 많이 익숙한 사람이야. 일단 저는 반이나 모르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그거 아니야. 반은 알겠다가 반은 모르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이럴 때도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많다니 라고 반성을 했는데. 근데 반은 내가 익숙한 사람이고 네. 나머지 반 중에서 반은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꽤 많더라고요. 예. 너무 창피하더라고. 근데 이게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 동아시아권에 계신 분들이었어요. 오히려. 주로 그러니까 인도, 내가 스리랑카 뭐 동아시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서양 사람들은 되게 친숙한데 동아시아의 사상가들이나 생태 사상가들을 내가 전혀 친숙하지 않았다는 건 물론 이제 그동안 소개된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이제 경도된 좀 공부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서 서양 문화의 패권적 경향도 네, 그러니까. 좀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다행히 한국 사람이 한 명 있긴 하더라고. 장일순 선생님. 네, 장일순 선생님이 무의당. 딱 한 명 딱 들어가지고 야 그나마 다행이다. 장일순 선생님 말고 정보판 나오면 김종철 교수도 들어가시겠네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으니까. 그렇겠네. 이 연재하고 책을 만드는 중에 김준철 그렇죠.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네, 거예요. 만약에 그러니까 못 사상가가 들어갔죠. 있다면 김조선 선생님이 만만치 않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자리를 차지해야만 하겠죠.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제일 그래서 내 무지를 탄식하면서 제일 관심을 가졌던 철학자가 그 누구냐면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사티시 쿠마르라고 하는 인도 분이신데 이분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자이나교는 약간 불교의 급진 버전이더라고요. 자이나교. 네, 자이나교의 근본주의 불교에도 근본주의가 있다면 근본주의자들이 그러니까 근본주의 있죠. 불교인데 정말 아주 그 철저하리만치 그 불살생, 네. 비폭력을 주장하면서 삶을 사는 아주 어렸을 때 자이나교 생활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불교, 그 다음에 영국으로 넘어가서는 저기 슈마허하고 또 친분을 맺으면서 그 인도에 있는 동안에도 간디 사상을 전파하는 데 노력을 하고 그 비바 있죠 비노바 바베인가 그 비바라고 하는 네 비노바 바베의 그 불가치 천민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 운동도 되게 정력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운동을 시작했구나. 이분에게 제일 감명을 받았다고요. 네네 사티시 저는 쿠마르. 그래서 와 이런 태생적 운동가가 있다니.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쓴 책이 몇 권 우리나라 번역이 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그 제일 유명한 책이 부처와 테러리스트라고 하는 앙굴라 말라라고 하는 이 부처님 당시에 희대의 살인자, 사람을 무차별적으로 죽여가지고 손가락을 다 잘라서 목걸이를 만들었던. 그래서 100명의 목걸이를 만들면 자기가 무소부지하고 정말 최고의 강자가 될 거라고 믿었던 이 악마 같은 존재를 제자로 삼았던 부처 이야기가 이제 부처와 테러리스트라는 책인데 되게 얇아요. 얇은 책인데 저 그거 보면서 야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요 소설책인데 요 소설 한 것만 읽으면 불교에 대해서 좀 쌈박해질 수 있겠다. 정말 핵심을 너무 쉽게 설명을 한. 무슨 책을 읽어야 되죠? 그럼 지구별 생태사상가를 읽어야 돼? 그 소설을 읽어야 돼? 이거는 그냥 두 권 다? 이걸 먼저 봐야죠. 이거는 좀 이제 한번 사서 이렇게 쭉 읽어주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 쿠마르 이 양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다음 이 사람이 쓴 책이 또 한 권이 유명한 책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가 데카르트 사상이잖아요. 이게 이제 주체 중심의 사상. 네. 근데 you are therefore I am. 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게 분리되거나 단절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내가 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 의존적이면서 서로 도와야만 하는 평화로운 삶을 살아야만 하는 그런 불교 사상을 어렸을 때 자기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쓴 책이 있는데 두 권의 책이 가장 권장할 만한 책이더라고요. 반농담이 사실 생태 공부하 보면 송창식 노래 가사가 진리를 담고 있어요. 그대 있음에 내가 그대의 왜냐면 이게 상호성이라는 게 이 책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타자로 네. 인해서 좀 내가 이따 있다라는 좀 건데 이따 이거는. 그 최근에 이제 제 선배가 철학 공부한 선배가 이 맥킨타이어 덕의 상식을 쓴 네. 그 사람이 쓴 그 최근의 철학책이 인간은 상호 의존적 존재다. 그 사실 동양 철학이나 동양 종교가 일찌감치 2,500년에 차지했던 자리를 지금 그 서양 철학은 힘겹게 그거를 논리화하고 있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마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책이 첫 번째 놀라운 점은 28명이 거의 목숨을 건 실천가였다. 두 번째는 영성가인데 그 영성의 젖줄을 불교 쪽에 많이 대고 있더라.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기독교 영성가가 있긴 해요. 네. 기독교 영성가 있긴 한데 그 한 딸락딸락 한 분 소개돼 있고 나머지는 다 불교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게 21세기 종교로서는 불교가 매우 적합한 종교적인 어떤 세팅을 하고 있구나. 뽑아먹을 게 많구나. 에이? 왜 잘 나가다가? 책이 그 체제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하나씩 연재한 건데 이제 책을 꾸미면서 네. 재편집을 했겠죠. 근데 이제 지구 운명의 위기를 읽다. 그러니까 위기 진단을 했던 선구적인 사람들. 그다음에 자연과 사람의 어떤 동시성, 공통성을 발견한 그런 뭐 생명사. 자연과 사람은 있다. 그다음에 오래된 미래의 답하다. 그것은 이제 지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주로 이제 그 선언한 뭐 이야기한 사람들. 지구별을 껴안다. 이거는 이제 공생공영, 네. 공생공락, 뭐 이런 세계의 재복원, 맞아. 뭐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들. 그게 굉장히 잘 짜여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소개를 이걸 하라고 그럴 거거든요. 저는 이런 책하고 쉬울 텐데. 저는 이반 일리치가 들어있어서 굉장히 반가웠고요. 일리치 저희가 선집 내고 예, 있으니까. 일리치 전집을 내고 있으니까. 아, 전집이에요? 선집이 아니라? 선집이죠, 선집 정확하게는. 그렇구나. 조금 의아한 거는 가령 이 에드워드 윌슨 같은 사람이 뭐 이런 사람이 들어있는 게 난 그 사람을 뭐 싫어한다 좋아한다의 문제가 아니라 생태 사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넣을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에드워드 윌슨이요? 예. 통섭 쓴 사람. 그런 환경 운동을 하죠. 그러더라고요. 예. 그, 환경 운동, 환경에 대한 관심이야 모두가 있죠.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 그 사람이 진화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아니게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체를 해체했다면 과학은 인간과 짐승이 다를 바 없다. 진화적 관점에서 이게 되면서 생명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시돼요. 그래서 사실은 윌슨도 그 되게 정치적 보수적인 사람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환경이나 생태 관련해서 되게 진보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인정해줘야 돼요.
최근에 그 윌슨이 쓴 그 창의성의 기원 예. 이런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요. 창의성의 기원을 보면 되게 멋진 말이 나와. 그 고대의 그 소피스트들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런 말 하는데 그 말은 틀렸다. 만물이야말로 인간 이해의 척도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만물의 관점에서 인간을 이해해야지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만물을 이해하면 그건 자체적인 관점이죠. 왜냐하면 이성주의 시대에 당연히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었는데 윌슨을 비롯한 이런 진화학자들이 인간과 무생명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확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이제 보수화된 논리 중에 하나 진화심리학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특히 페미니즘 관점에서 네네. 문제가 되는데 인간과 동물이 차이가 없다는 관점을 쓰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기여한 바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저는 그 강구한 그 호모 사피엔스주의를 부시는데 진화주의자들이 크게 공헌한 바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의아했던 이유가 싫어하는 사람이 윌슨이 싫어해요, 솔직히. 그 생물학주의로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고유성이 있는데 그것을 오히려 왜냐하면 생태주의는 반드시 생태주의를 흔히 자연주의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연주의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그 유토피아적인 이념이라고요. 네네네. 근데 거꾸로 자연주의라는 이념하에 인간을 거기다 포섭을 시키려는데 인간이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인간의 자기 반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 인간 문화의 타파에서 출발해야지 생태주의라는 게 오히려 거꾸로 자연주의가 의인화된 자연주의를 가지고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생태주의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길어야 돼서 나중에 짧게. 윌슨 반대하는 책 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닌데 뭐 인간이 나쁘겠어요. 이렇게까지 싫어하는 거 보면 뭔가 이렇게 아니 왜냐면 윌슨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죠. 네. 미국의 남부 침례교하고 연결되면서 보수적이죠. 굉장히 정치적으로 보수적입니다. 예, 그런 면은 있습니다. 생물학주의가 늘 그 자연주의가 그럼요. 생태주의와 오히려 반대되는 위험성이 늘 있어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러니까 불두가 굉장히 또 윌슨을 비판했던 싫어하죠. 이유도 그런 게 있고 예, 그런 면에 또 기여한 바가 있으니까 저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면이 있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린 마글리스도 들어있는데 린 마글리스와 에드워드 윌슨은 정말로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인데 같이 들어있어서 물론 뭐 통하는 점이 있긴 그거 뭐 여기 있겠죠. 쓰신 분의 선택이니까. 그렇죠. 네. 그나마 저는 세 번째로 위안을 얻는 거는 여기 각각의 사람들 소개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역시 정력적으로 환경운동이나 생태운동을 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환경운동, 생태운동은 서양으로 치면 한 100년 된 역사인데 우리는 되게 역사가 짧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 원전 얘기 나오고 그 생태 얘기 나오면 되게 좀 화들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그 생태 운동가들이 좀 많아질수록 좀 더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런 사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책은 읽기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재밌어. 화장실에서 읽어도 되겠던데. 네네. 그 꼭지가 28꼭지라서 후딱후딱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엄청 재미난 책이고 난이도로 치면은 요거는 화장실에서 읽어도 되는 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2인데 그 건강도로는 한 5쯤 되는 책이다. 그래서 쉬운데 엄청나게 유익한 책이니까 꼭들 사보시는데 어디서 사봐야 되냐면 한양문고. 그때 광고 안 나가나 그때 한양문 광고가? 근데 요즘 한양문고가 뭐 네이버 이런 데에 뭐더라? 북마스터? 스마트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 그거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구입하시면 10% 할인해요. 얘기 꼭 해달라고 그랬어요. 좋은 책을 왜 할인한다는 얘기를 해서 팔아. 꼭 읽어보셔야 할 책이라고 생각해요. 19,000원인데요. 29,000원 값어치가 있으니까요. 한양문고에서. 생태주의 사상이 안 맞는 발언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생태주의는 안 맞는데 가격으로는 좋은. 참고로 이 종이가 완전 그 녹색 종이로 맞아. 재생종이로 만든 책입니다. 제가 이제 이런 책 되게 꼭 읽어보시라고 권하고 싶은 게 사피엔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 보면 인지혁명 대목이 나오잖아요. 네. 서사가 바뀌면 세상을 바꿔요. 사실 사상이라는 게 뭐는 서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서사. 지금까지 우리는 성장론이었잖아요. 네. 생태주의가 아니라. 근데 이런 책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책을 읽어서 우리 서사가 바뀐다면 지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기후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거든요. 현자 같아. 그럼요. 제가 책만 읽었는데 그 정도는 돼야지. 네,
책을 읽게 해주는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임 선생님 말씀을 꼭 명심하세요. 제가 할인한다는 얘기 명심해도 돼. 이 말씀은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책 지구의 생태 사상가 얘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밤에는 얇지만 어렵기만 하고. 네. 왜 이렇게 빨리 맞췄느냐? 다음에 책 소개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나중에 잘리더라도 제게 잘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분 얘기 지금부터 잘려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고 얇지만 어려운 책 레비나스의 대담집 윤리와 무한 이라는 책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여러분도 귀가 쫑긋 세워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큰일 났습니다. 시간이 충분해 조금 시간. 남았어. 좀 모자라. 어쨌든 뭐 모자르니까 빨리 해야 되겠죠. 책 얘기를 하려면 이거 하루 뭐 이틀도 모자라고요. 아무튼 얇은 책을 골라도 욕 먹고 지난번엔 700페이지짜리 골랐다고 욕 먹고 결국 철학책을 골라서 욕 먹은 것 같아요. 철학책입니다. 윤리와 무한이고 에마뉴엘 레비나스라는 철학자의 책이고요. 그 필립 네모와의 대화라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필립 네모도 철학자인데 프랑스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인가 봐요. 근데 어디 아카데믹한 지금 연구를 하는 철학자지는 않고 주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더 이상의 정보가 없어요. 근데 책을 읽어보면 질문이 굉장히 정확하고 아주 핵심을 팍팍 찌르는 그런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는 레비나스도 자기 정리가 잘 되는, 자기 정리를 잘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방송에서 10번에 걸쳐서 라디오 방송에서 했던 것을 채록을 해서 이제 책으로 묶어냈기 때문에 내용은 뭐 철학을 말로 설명할 때는 정도 이상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기초교양, 기본적인 뭐 이해는 갖고 읽어야지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어서 쉽다고는 또 얘기할 수 없고요. 꽤 어렵긴 합니다. 그 10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일단 왜 이런 책을 이거 읽어보면 좀 해골 아프면서 또 저한테 대한 쌍시오자 들어가는 얘기를 막 입에서 막 저절로 나올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책을 제가 자꾸 권하냐면 철학책을 읽는 이유는 확실히 근본적인 사유를 하게 해줘요. 눈앞에 있는 현상이라든지 정치, 사회적인 사건 이전에 기본적으로 그런 사건들이 왜 나오는지를 그 구조 자체를 이해하게 하는 그런 근본 개념들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레디컬한 근본적이고 급진적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기회를 일단 철학책들은 제공하고요. 또 하나는 이 독서 체험에서 전혀 다른 독서 체험을 하게 되는데 저는 요새 제일 늘 이렇게 불만인 게 책을 많이 읽는다는 독서인들도 굉장히 그 문학책 읽기 방식의 독서 경험에 익숙해 있어요. 맞아요. 뭐냐면 서사가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어야지 책을 읽어요.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사유, 개념들, 복잡한 논리 구조로 짜여져 있는 책들, 이런 책들은 딱 펼치기 시작하면 벌써 한두 페이지 지나가면 역자를 욕하거나 저자를 욕하거나 이럽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독서 방식이라는 게 늘 스토리 따라가면서 재미를 추구하는 식의 방식으로 책을 읽어왔으니까 그렇지 않은 낯선 책들은 책이 잘못됐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아니다. 그렇지. 자기 잘못이 아니고 소개하는 잘못이 아니라고. 지금 욕한 우리가 잘못이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순수한 일종의 사유, 논리적 사유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읽는 독서 체험도 꼭 필요하고 근육을 한쪽으로만 발달시키지 말고 다른 방식의 독서 근육도 좀 발달을 시켜야 된다는 의미에서 자꾸 철학책을 제가 권하고 있는 거고요. 이 책은 그런 용도로 괜찮습니다. 책은 뭐 본문 140페이지, 해설까지 170페이지.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천천히 곱씹어 가면서 읽어도 300페이지 책 읽는 이상 시간은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얻는 것은 사실 10배 이상 얻을 수 있는 책이니까 그런 점에서는 한번 도전을 해보시고요.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사실 에마뉘엘 레비나스를 제대로 읽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레비나스는 현대 철학자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철학자 중에 하나인데 뭐 후설, 하이데거 같은 현상학이라는 그 현대 철학의 한 유파에 서 있는 사람인데 레비나스는 그 중에서 아주 뚜렷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해요. 일반 현상학하고는 좀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다른 철학책을 만들다가 그 책에서 이제 그런 구조를 발견했어요. 레비나스는 그 제일 철학이라는 말이 있는데 철학의 가장 우선되고 가장 최고봉의 철학이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철학자들이 해요. 그 원조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제일 철학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랬어요. 그 존재자들의 등급, 신적인 존재에서부터 가장 미물의 단계까지 존재의 등급을 나누고 그 존재의 성질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탐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형이상학인데 제일 철학을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이라고 그랬는데 레비나스는 굉장히 특이하게도 제일 철학을 윤리학이라고 그랬어요. 윤리학은 보통 철학에서 제일 나중에 윤리학이 제일 골칫거리예요. 뭐냐면 이 가치의 문제, 선과 악의 문제 이런 거는 어디서 논리적인 근거를 대서 정당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인식, 뭐 진리의 문제, 그르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뭐 이런 식의 문제들, 인식론의 문제, 존재한 어떤 것이 존재하고 어떤 것이 존재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의외로 논변을 풀어가기가 쉬운데 윤리학의 가치라는 문제는 굉장히 주관적인 것, 미적인 것, 윤리적인 것 이런 가치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근거를 어디서 대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철학에서 윤리학이라는 것은 늘 뒷전에 밀리거나 마지막으로 도달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레베란스는 윤리학을 제일 철학이라고 주장을 하고 거기서부터 자기 철학을 출발을 해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꼭 읽어보고 싶었고 이 사람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과부와 고아와 낯선 이의 얼굴을 하고 나타난 타자가 당신의 윤리적 책임을 명령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자의 철학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이 타자가 내가 아닌 타인을 무조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과부, 고아, 낯선 이 같은 전혀 짐작할 수 없는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당신에게 윤리적 책임을 명령한다라는 이런 명제를 유대인이지 않던가요? 유대인이죠. 그래서 유대인인데 종교적인 특색이 강한 철학자로. 예, 종교적인 특색이 강하고 유대인인데 유대교를 믿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개종을 했다 그럴까? 뭐 프랑스에서 생활을 했는데 유대교를 일찍 버렸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 나치한테 전쟁 중에 잡히죠. 참전을 했다가 잡혔는데 유대인으로 분류되지 않고 일반 포로로 있다가 이제 나중에 풀려나죠. 유대인인데 군인이었던 거지. 네, 유대인 그래서 그냥 프랑스인 취급을 받아요. 유대인 취급을 받지 않고 프랑스로 이제 그 환대의 철학이라고 굉장히 많이 얘기되는 거잖아요. 환대와 배려의 철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 고아 낯선이를 내 안으로 환대하는 그런 철학인데 이게 철학의 일반 언어로는 쓰지 않는 말이에요. 이런 말 안 써요. 뭐 그러니까. 진리니 뭐 인식이니 개념이니 뭐 그렇죠. 뭐 그런 탁탁한 말들을 쓰는데 레비나스는 뭐 환대, 배려, 뭐 사이에 있음, 서로 있음 뭐 이런 식의 말들을 사용하고 하거든요. 되게 현상학적인 언어들 이죠, 물론이죠. 겹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뭐 그 얼굴에 대한 장이 여기 이 장에도 하나 나오는데 얼굴이라는 것은 지각되지 않는 것이다. 지각되는 얼굴은 일종의 인격성으로서 지각되는 얼굴인데 실제 얼굴은 지각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다라는 말을 느닷없이 해요. 나타나는 예, 느닷없이 나타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책임을 요구하는 얼굴이라는 거죠. 타인의 얼굴이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어떤 지위, 신분, 어떤 인격성 이런 걸로 얼굴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딱 볼 때는 직관적으로 누군가의 얼굴이고 말할 수 없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는 거는 굉장히 빈곤한 존재라는 얘기를 해요. 뭐냐면 대표 얼굴 보면 되게 빈곤하잖아요. 모르는 사람의 얼굴을 나 보면 지금 책임지고 싶어. 일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일부는 지각할 수 있지만 규정할 수 없는 게 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말로 잡힐 수 없는 그런 얼굴의 어떤 특성이 있어요. 그런 고유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 얼굴이 딱 나에게 대면하는 순간 나는 거기에 뭔가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반응은 인식이나 눈이나 파악으로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이런 사람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저 받아들임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책임을 요구한다라는 말은
책이라는 말은 레스판서빌리티인데 레스판스라는 거잖아요. 반응. 얼굴이 주어지는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은 철학의 기본적인 철학사 전체를 통틀어서 서양 철학의 싸움은 뭐냐면 타자를 동일자, 그러니까 진리라는 거는 모르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게 진리잖아요. 세계 전체에 낯설고 그동안 몰랐던 세계 전체상을 아는 것이 진리인데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를 알든 총체적인 전체를 알든 그것이 이제 진리의 문제고 그래서 그 진리로 접근하는 대상이 바로 존재고 근데 거기에는 늘 모르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만드는 것 결국은 낯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타자를 동일자로 만드는 것 타자와 동일자 개념을 그렇죠. 활용해서. 그래서 타자와 동일자의 개념이 서양 철학 전체를 꿰뚫는 가장 큰 화두예요. 그렇죠. 동일화시킨다는 거예요. 타자를 동일화시키는 것. 근데 거꾸로 아까 얘기했듯이 낯선 얼굴이 주어져서 그것을 규정할 수 없는 어떤 얼굴이 주어질 때는 레스판스, 반응을 요구하고 레스판스에서 나온 레스판서빌리티, 책임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타자 때문에 나라는 반응하는 내 존재가 거꾸로 규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처음부터 나라는 자아의식이라든지 나의 알미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있어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타자나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타자가 있음으로 해서 나의 반응이 생기고 내가 누구인가 나라는 자기의 정립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이거는 서양 철학에서는 타자에서 출발해서 나로 오는 그런 철학인 거죠. 정치적으로 보면 탈식민지론이기도 하네요. 아니, 그동안에는 타자를 지배하고 이런 논의는 기독교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원래 되게 이해가 가죠. 네. 이해가 빡 오는 그렇죠. 메시아만 떠올려도 메시아는 자기가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난하고 낯선 자들의 죄까지를 책임을 지면서 자기가 저지르지 않은 짓을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목숨까지 던져가면서 그렇죠. 그들과 함께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여기도 메시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신비주의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데 레비나스를 국내 소개한 철학자가 강영환 교수예요. 강영환 강영환 교수가 기독교적인 독실한 철학을 분이죠. 있는 철학자예요. 저도 강영환 책 읽고 나서 네. 레비나스 철학을 네. 그림을 그려봤거든요. 전기 지금은 이제 그린빌에서 레비나스 선집이 나오는데 처음에 레비나스를 한 게 이제 강영환 교수. 그러니까 이 타자가 재밌는 게요. 타자라는 낯선 이라는 게 타자는 자연일 수도 있고 내가 모르는 무엇이고 나에게 갑자기 뚝 하고 나타난 무엇인 거죠. 짐작할 수 없고 예측할 수도 없는 건데 신도 그렇죠. 어떤 명령, 계시 같은 게 그래요. 초월적으로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내가 간절히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나에게 어느 날 뚝 떨어지는 어떤 명령이라든지 계시라든지 신비적인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타자는 어떤 의미에서는 무한이라는 건 신이잖아요. 무한한 경험의 계기인 거예요. 심지어는 사랑도, 에로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가령 플라톤 에로스는 원래 자기였는데 떨어졌던 것을 다시 합치는 것이 에로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잃어버린 나의 반쪽, 근데 그 반쪽이 이제 남성이라면 남성이고 여성은 잃어버린 반쪽이 또 여성이야. 동성애적인 에로스를 이제 플라톤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것이 합치되는 게 에로스의 완성이라고 보는데 레비나스는 에로스는 완성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나로 하여금 끌어들이는 일종의 다이내미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한이고 타자인 거죠. 그래야만 에로스가 성립이 되고 에로스로서 우리가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하거든요. 옛날에 그런 방식의 얘기를 타자는 하는데. 지옥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르트르. 누가 그랬죠? 사르트르가 한 거예요? 사르트르. 타인은 지옥이다 누가 타인은 그랬죠? 사르트르. 사르트르가 한 사르트르가 그랬죠. 그거하고는 다른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 레미스는 아니요. 무한. 그렇죠. 사르트르하고 다 다른- 통해요. 네. 타인은 지옥이라는 말이 나쁜 의미로 지옥이지만 하이데거도 그랬고 공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불안이나 공포로 나에게 다가오는데 레비나스는 불안이라 그러지 않고 처해 있다라는 말을 써요. 어딘가에 처해 있다라 그래서 아펙트는 이제 최근에는 정동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어떤 기분 상태에 내가 처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어떤 기분에 빠지는 거예요. 그것이 타인이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알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불안하고 두려운 기분이지만 그래서 반드시 공포나 죽음이라고까지 아니요,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 나를 자극하고 나로 하여금 뭔가를 깜짝 놀라게 만들고 반응하게 만드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두려움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두려움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반응 책임이라는 것이 책임이라는 말이 윤리적인 언어잖아요. 그 윤리적인 왜 갑자기 여기서 윤리가 나오나? 어떤 도덕적인 책무를 요구를 한다는 거죠. 뭐냐면 그런 식의 그 반응이라든지 책임 의식이라는 거는 인식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서 뭔가를 나로 하여금 변화되게 만들고 뭔가를 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윤리적인 어떤 행동, 윤리적인 실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이라는 것, 책임이라는 것이 환대, 타자를 환대하는 마음, 그건 뭐 굉장히 윤리적인 가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윤리가 성립이 되고 윤리가 출발한다는 거죠. 그런 식의 윤리적인 구조를 존재론, 인식론의 가장 밑바닥에,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밑바닥에 두고 출발을 하는 게 이 레비나스라는 사람의 철학입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좀 엉뚱한 얘기하면 네. 국내에 나온 책들 중에 좋은 책들이 라디오 강연이나 그렇죠. 라디오 대담집이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에치카가 했던 역사란 무엇인가가 BBC 리스 강자예요. 리스가 누구냐면 BBC 초대 사장. 그 사람을 기념해서 전 세계에서 영어를 하는 학자를 데리고 와서 방송을 자기 강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아프리카 작가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독자 교양인들이 책을 고를 때 BBC 라디오에서 강연한 내용은 좀 고르셔도 되게 입문으로 좋아요. 그 사람을 알아보는데 그 대단집도 있어요. 홉스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의 신문기자가 대담을 한 책이 있었어요. 그게 홉스봄의 또 역사 사상을 정확히 잘 이해하시죠. 역사관을 이해하는 되게 좋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보다는 텔레비전이라는 거는 지식인들이 말하기가 상당히 불편한 게 많잖아요. 맞아요. 이 영상에 동원되어야 장치가 되니까.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라디오는 말로만 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그런 전통이 약한데 여튼 그래 참 노드로 프라이라도 유명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신화문학론이라는 책이 절판된 상태인데 그건 또 캐나다 라디오 방송이고 그 샌델의 스승인 그 찰스 테일러도 캐나다 방송에서 라디오에서 방송했던 원고가 국내에 나온 게 있어요. 우리도 그 앞으로는 이렇게 검게 해놓고 그냥 뭐 세번 던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어떤 철학자의 그 철학자한테 다른 사람이 쓴 입문서가 아니라 본인이 정리한 그게 제일 좋잖아요. 자기를 네, 정리해준 그렇죠. 자기 철학을 요약해준 책을 찾고 싶으실 때 라디오 방송 대본 이걸 찾아보시면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저것도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대담했다고 하니까. 예. 나는 이 책을 보면서 이게 라디오 방송 대담이긴 한데 프랑스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레비나스에 대한 기본 이해가 있나 보다. 그렇죠. 어느 정도 있겠죠. 기본 이해가 있지 않고서는 이거를 라디오 만약에 이런 언어를 똑같이 우리나라 라디오 방송에 했다면 아마 불날걸요. 네. 그러니까 대담의 단점이 그 나라의 지적 수준, 그러니까 그 작가에 대한 이해도하고 관련이 있어서 본인이 강의한 거는 대체로 자기 요약이 잘 되는데 대담은 좀 그럴 때 우리한테는 좀 높은 수준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잘 판단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게 아마도 프랑스 말로 프랑스의 사상 풍토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가 번역해서 읽는 것보다는 훨씬 쉽게 들릴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럴 것 같아. 이 프랑스 말에 존재하지 않는 우리 말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단어를 우리 말로 옮겨야 되니까 이해하다 보면 아까 또 아펙트 이런 말을 하면 걔네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는데 우리는 정동 이런 식으로 옮긴단 말이죠. 그것도 최근에 처해 있음 이런 식으로 옮길 수밖에 없고. 정도라고 최근에 이제 번역가 또 새로 고쳐서 나온 거라.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일상 언어에서 그런 말이 쓰일 때 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은 잡고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대화가 이어지면 천학설적 번역하는 우리보다 사람들이 훨씬 쉽겠죠. 언어를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는데 좀 어려운 부탁이긴 하지만 용어 해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용어 해설이 좀 뒤에 들어가서 그거를 해야 독자들이 아는 그 이상길 교수가 이렇게 이제 그 브루드웨이에 관련된 책을 하나 번역한 게 있는데 거기 뒤에 보면 용어 해설을 본인이 달았어요. 정말 성실한 거죠. 근데 거기도 브루드웨이 대담집이 들어있는데 잘 모르면은 어려운 거예요. 브루드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철학을 다 정리한 대담이라서 번역이 된 건데 읽어보면 어려워요. 브루드웨이를 모르면. 근데 뒤에 용어 해설이 있어서 그걸 보면 굉장히 또 상대적으로 쉬워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4월의 책부터 좀 철학책 낼 때 뒤에 용어 해설 좀 하시죠. 네. 아니 그난 그런 책이 있어요. 이반 일리치는 용어 해설이 잘 되어 있는 레비나스라고 하는 철학자를 저는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물론 강영환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접하게 됐지만 제가 또 좋아하는 작가 중에서 우치다 타츠루라고 하는 일본의 유명한 저술가가 있는데 아마 그분도 맞다. 레비나스 얘기했죠. 그 양반이 쓴 게 레비나스와 사랑의 현상학이라는 책이에요. 맞아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도 쉬운 책은 아닌데 되게 사랑에 흠뻑 빠져가지고 우치다 타츠루 선생이 레비나스라고 하는 스승 직접 배운 건 없는데 흠뻑 빠져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류의 책인데 그 양반이 어렵게 썼으면 읽으면 안 되는 사상가 아니에요? 아니, 그 양반 책 중에 어려운 게 하나도 없던데. 그래서 우치다 타츠루는 최대한 쉽게 그러니까. 이제 레비나스 설명을 했지만 레비나스의 말 자체가 어려워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구조가 좀 복잡해진 거지. 또 이 책의 장점은 140페이지 정도라고 얘기했지만 140페이지에서 자기 이 레비나스의 주조가 순서대로 말년의 저서까지 그 저서들이 갖고 있는 주제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랑의 현상학도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어려운- 현상이라는 책이 아니라 사랑의 현상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레비나스가. 그래서 어려워요. 뭐 한 주제로 해서 맞아. 자기 핵심을 요약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자기 사상 전체를 다루니까. 예, 근데 다 통해서 네, 굉장히 어쨌든 재밌는 정리해야 될 때가 왔어. 지도를 아무리 그리는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꼭 읽어보세요. 이 책은 만약에 난이도로 친다면 1에서 5에서 그래도 4는 넘습니다. 4.5 4.5는 될 4.5. 거예요. 눈에 불을 켜고 읽어야 된다. 아까 얘기했듯이 곱씹어서 한자 한자 읽는 철학책 읽듯이 당연히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는가 하면 좀 이렇게 정성을 다해서 읽어야 하는 책이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글쓰기 근육을 한쪽 편만 이렇게 키워왔다면 특히 악역을 맡고 계신 선생님께서 소개해주는 책들은 좀 어려운 근육을 키우는 데 일조하는 책인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분량이 적어서 저도 끝까지 읽었거든요. 읽는데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아. 시간이 많이 걸리진 않고 그리고 이제 다는 이해 못한다고 하더라도 철학책이 한 3분의 1 정도나 3분의 2 정도 이해하면 엄청 많이 이해하는 거죠. 진진한 이해도가 되니까 저 안에서 굉장히 멋있는 말도 많거든요. 그 저런 책을 읽고 나서 막 그 화를 내면서 추천한 사람 욕을 바가지로 하는 할 때 그 쾌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있어요. 두 번 읽으세요. 두 번. 여러분도 꼭 사서 읽어보시고 욕해 주세요. 추워서 더 이상 못하겠어. 왜 이렇게 춥지? 계속 떨고 있어. 오늘 그래도 지난 시간에 비해서 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네. 적절하게 잘 지켰던 것 같고 제일 얇은 책이 제일 오래 소개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네요. 뭐 나중에 좀 잘라주세요 여기는. 막 자르세요. 3월달에 또 만나 뵐 텐데 3월달 만나 뵙기 전에 또 각자 마지막 인사말도 해주시죠. 특히 이 랭스로 되돌아가다는 저희들이 조금 철학적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쉬운 책을 좀 어렵게 설명드렸던 것 같아서 상당히 그 자서전이니까요. 소설처럼 읽으시면 되는 책이니까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딱후딱 익히는 책. 예, 저도 빼먹은 게 있는데 율리안 무한은 안양문고에서 꼭 사시면 됩니다. 여러 권 갖다 놨으니까요. 안 팔리면 책임지셔야 되는 겁니다. 뭐 책임지겠습니다. 싸서 책이 13,000원. 예. 네, 코로나 시기가 지속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 우리나라 전체의 미래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는지 아름다운 상상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구별 생태 사상가를 읽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그래도 좀 빨리 끝나네요.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